선조는 임진왜란을 대비하려 하였으나 김성일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반대하여 회방을 놓았다라고 하였다. 임진왜란의 오판, 학봉 김성일 편입니다. 1538년 중종 때 태어나서 1593년 선조 때까지 55세를 살았다. 김성일은 가선대우로 정직된 김진의 5형제 중 넷째 아들로 경북 안동 천전에서 태어났다. 김성일을 비롯한 5형제는 모두 재주가 있어 1남 극일, 5남 복일은 문과에 급제하였고 2남 수일, 3남 명일도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또한 이들은 함께 태계 이황 문화에서 수학하였으며 당시 천전오룡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김성일은 서예 유성룡과 함께 태계의 주리론 학문을 이어받은 수제자로 영남학파의 중추 역할을 했다. 17세인 1555년 안동권씨 권덕봉의 딸과 혼인하였고 이듬해 태계 이황의 문화에 들어간다. 태계는 김성일에 대해 행실이 고상하고 학문이 정수하여 내가 본 가운데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사람 됨됨이 명민영특하고 학문을 좋아하니 여간에서 얻어보기 힘든 사람이다 라며 그의 자질, 인격, 학문을 모두 찬양하였다고 한다. 26세인 1564년 진사가 되고 성균관에서 수학하였다. 29세인 1567년 대과에 합격하여 승문원 부정자에 임명되었고 이후 정자, 대교, 봉교 등을 역임하였다. 34세인 1572년 사육신을 복관시키고 종친을 등용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35세인 1578년 홍문관 교리로 있을 때 권세에 있는 신하가 뇌물을 받은 일이 있자 임금 앞에서 하나하나 이름을 거론해 신하들은 벌벌 떨었고 거론된 이들은 모두 파직되었다. 41세인 1579년에는 사원부 장령에 임명되었다. 이때 김성일은 종실의 비리를 탄핵하고 임금인 선조에게도 비판을 직설적으로 하여 되거래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 일화로 경연에서 선조가 나를 전대의 왕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라고 물으니 한 신하가 요손과 같은 성군입니다 라고 하자 학봉은 작품이 고명하시니 요손 같은 성군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스스로 성인인 체 하시고 간언을 거절하는 병통이 계시니 글주가 망한 까닭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왕은 얼굴색이 변하고 모두 벌벌 떨었다. 곁에 있던 유성룡이 김성일이 말한 것은 글주 같은 임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니 전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라며 상황을 수습하여 선조의 분노를 잠재웠다고 한다. 그리고 경연장에서 율곡 이의와 충돌한 일화도 있다. 학봉보다 한 살 많았던 이의가 태계 이황에 대해 학문은 훌륭하지만 정신이 옛사람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하자 분노하여 이황의 학문은 하늘의 해와 같은데 어찌 언론이나 세간의 평판으로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박했다. 스승인 이황을 비판한 것이니 김성일 입장에선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45세인 1583년 나주 목사에 임명되었다. 나주 목사 재임 시절 김성일은 경언서원 창건, 신문고 설치 등 훌륭한 지적을 많이 남겼으며 특히 송사를 현명하게 해결해 누구나 그의 판결에 수긍했다고 한다. 전라남도 나주에 가면 나주 목사의 살림집인 목사내야 금학헌이 있는데 이곳에 역대 나주 목사 중 최고의 목민관 중 한 명인 김성일을 기념하는 김성일 방이 있고 하룻밤 숙박 체험도 가능하다. 51세인 1589년 11월 일본 사정을 탐지하기 위해 파견된 조선통신사에 김성일은 부사로 임명되었다. 조선통신사로 파견된 통신사에는 정사와 부사가 있었는데 정사에는 서인인 황룡길, 부사에는 동인인 김성일이 임명된 것이다. 52세인 1590년 3월 일본에 들어간 직후부터 김성일은 도요토미에게 예를 표하는 절차를 놓고 정사 황룡길과 심한 의견 대립을 보였는데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국왕이 아니므로 왕과 동일한 예를 베풀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듬해 2월 일본에 갔던 통신사 일행이 돌아와 한 보고는 서로 상반된 것이었다. 정사인 황룡길은 반드시 왜군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김성일은 왜군의 침입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인상을 묻는 선조의 질문에 황룡길은 눈에 광채가 있고 담력이 남달라 보인다라고 했으나 김성일은 그의 눈이 지와 같고 얼굴이 원숭이 같으니 두려워할 인물이 되지 못한다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보고에 태계 이황에게서 동무수학했고 당시 재상이었던 유성룡은 김성일의 편을 들어주었고 이에 선조는 김성일의 보고를 채택하게 된다. 황룡길의 발언으로 조정에서는 급작스런 대비책을 강구하였고 이에 민심이 상당히 동요되자 김성일은 전쟁 준비는 그만두고 내치에 힘쓰라 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된 배경으로 임진왜란 발발 1년 전 광해군을 세자로 추천했던 서인들은 선조의 미움을 받아 정철, 성훈 등
서인의 영수들이 기왕을 가 당시 동인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동인 세력들은 서인들의 전쟁 분위기 조성에 대해 서인들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민심을 요란시키려는 것으로 매도하였던 것이다. 한편 유성룡이 져서 징비록에 적힌 기록에 의하면 김성일의 편을 들었던 유성룡이 김성일을 만나 후일에 외적이 침입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며 묻자 김성일은 제가 어찌 외적이 침입하지 않을지 단정할 수 있습니까? 다만 나라 민심이 불안에 휩싸일까봐 그런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 기록은 실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해명하고자 징비록에 넣었다는 견해도 있다. 54세인 1595년 4월 황윤길의 예견대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음을 후회하였다고 전한다. 선조는 임진왜란을 대비하려 하였으나 김성일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반대하여 해방을 놓았다라고 하였다. 김성일은 임진왜란 발발 직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으나 난이 일어나자 파직 후 한양으로 소환돼 참령에 처할 위기였으나 유성룡의 간청으로 선조의 사형 명령이 철회되고 서울 소환 중 충청도 직산에서 경상도 초유사로 임명된 뒤 다시 경상도로 내려갔다. 당시 경상도는 일본이 점령한 상태로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다. 게다가 경상도에 병사도 없이 내려보냈는데 이러한 위험한 직책을 준 데에는 김성일의 실언에 대해 그를 국문하는 대신 위험한 곳으로 보낸 선조의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상도로 내려간 김성일은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고 군율을 바로 세우고 의병들에 대해 물자와 병력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그중 곽재호에 관한 일화가 있다. 곽재호가 50여 명의 의병장으로 첫 발을 떼었을 때 곽재호는 강가에 버려진 쇠곡선에서 쇠곡을 불량으로 쓰려고 가져갔다가 관에 찍혀서 군사들이 거의 이탈해버려 의병 활동을 포기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를 전해들은 김성일은 곽재호를 비롯한 의병장들에게 통유물을 발급해 곽재호의 의병 활동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었고 50여 명으로 시작한 곽재호의 의병대는 2,000명 규모로 성장하였다. 경상도 감사와 곽재호 간에 대립이 생겼을 때에도 곽재호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상소를 올리는 등 곽재호가 의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덕분에 경상도는 가장 먼저 일본에게 점령당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발발 초기 관군과 의병의 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김성일은 이렇게 의병을 두루 모으고 관군과 의병 간의 협력도 도모케 해 훗날 의병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전란 극복에 충정을 다했다. 김성일은 곡창지대인 호남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임을 알고 왜군이 호남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으로 진주성을 침략할 것임을 예측했다. 당시 진주 판관이었던 김시민 장군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진주 목사와 산에 숨어 있었는데 목사가 병사하자 김성일 초유사의 명으로 목사직을 대리하여 진주성을 지키게 되었다. 이후 김성일은 진주성 방비를 튼튼히 하고 관군과 의병이 함께 진주성을 지키도록 지시하여 그해 10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을 진두지휘하였다. 김성일은 진주대첩 이후 진주성에 머물면서 성벽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이듬해 제2차 진주성 전투가 일어나기 2달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5세였다. 죽는 순간까지 나라의 운명과 붕당의 패단을 걱정하였다고 한다. 사후 이조판서에 추중되었으며 문충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김성일은 일본 침략 문제를 오판함으로써 조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김성일은 사후 현대까지 임진왜란 때 당리를 위해 거짓 보고를 올린 간신이며 소인배라고 평가되어 왔고 많은 매체에서 동인의 이익을 위해 거짓 보고를 올리는 간사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그는 태계 선생의 수제자로 조선 승리에게 커다란 족적을 남겼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진주 대첩을 몸을 던져 진두지휘하였다. 오죽하면 징비록에는 2차 진주성 전투의 대표 원인이 그의 죽음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그의 항맥을 이어받은 선비들은 다시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구하는 선봉에 섰다. 경북 안동에 가면 학봉선생 종택이 있는데 이곳에 학봉 김성일 기념관을 볼 수 있다. 학봉 종택은 안동의 대표적인 양반가옥의 전형으로 유명하다. 특히 학봉 문중에서는 학봉이 남긴 3년 동안 금부도사가 찾아오지 않으면 선비 집안이 아니다 라는 말을 가훈으로 여겨 왕에게 직언을 하는 문중으로 영남유림의 중심 문중이 되었다. 호계서원 설립 시 태계 이황의 수제자였던 서예 유성룡과 학봉 김성일 가운데 누구의 위패를 태계 외편에 봉헌할지를 두고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두고 의성 김씨 문중과 풍산 유씨 문중이 대립하게 되는 병오시비라고 한다. 즉 태계의 다음 서열이 넘버2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에 대해 두 문중의 후손들이 400년간 대립하게 된다. 관직이 높은 유성룡이냐 나이가 4살 많은 김성일이냐를 두고 대립하게 되며 심지어는 흥성대원군이 중재에 나설 때 병파 400명, 호파 600명이 모였으나 결국 실패했을 정도로 갈등과 대립이 심하였다.
결국 400년이 지난 2014년 5월에 코계서원 복원 기념으로 양문중이 유성력을 왼쪽, 김성일을 오른쪽으로 하는 대신 김성일 옆에 그의 제자인 소택의 이상정을 함께 놓기로 합의를 보았다. 여담으로 김성일이 지니고 있던 안경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안경이다. 김성일의 안경은 끈으로 깨어 귀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거북이의 등껍데기로 만들어졌으며 경첩으로 접었다 펼다 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김성일은 1500여 점의 시를 남겼으며 저서로 1649년에 그의 시가와 산문을 모아 간행한 학봉집이 전해온다. 학봉 김성일의 묘는 경북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에 부인 근씨의 묘가 나란히 조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학봉 김성일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